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이 고조선은 딱 세 개만 알면 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고조선의 어떤 발전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고조선의 법이 있었어요. 혹시 법이 몇 개가 있었는지 아세요? 8개밖에 없었대요. 8조법. 그리고 세 번째는 고조선의 영역 범위.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고조선은 끝이 됩니다. 자, 일단 고조선을 볼게요. 고조선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인 233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예수님 태어난 지 2000년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여 년 전쯤에 처음 고조선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조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군조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느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환인이라는 분인데, 이 환인이 인간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착하고 좋더래요. 그래서 땅 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람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일단 여기는 환인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선민사상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선민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바람과 구름과 비는 뭐를 주관해요? 이 기후죠, 날씨죠. 농경에 민감한 사회였구나, 농경 사회였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려와가지고 이분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건국 이념, 헌법에 기초한, 지금으로 따지면 건국 이념을 만드시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넓으홍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홍익 인간이 바로 여기는 환인이 만드신 나라의 건국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짐승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누가 오냐면 호랑이가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천한 호랑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는 호랑이를 따라온 곰이라고 해요. 반달곰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토템을 알 수 있죠. 토테미즘. 자,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천한 짐승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과 살고 싶어한다. 인본주의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환인이 마늘하고 쑥을 막 던진 거야. 몰라!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순진한 애들이 이거 먹으면 사람이 되나 봐.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이렇게 쓰죠? 자, T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됩니다. 이 다이어트의 고통에 호랑이가 막 토하면서 짜증나, 사람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뛰쳐나갑니다. 배신 때리고 나가요. 그래서 수천 년을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왔으니 88년도에 호돌이로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오게 되고, 여기는 곰은 우직하게, 그래서 왜 우리나라 그 민족성을 은근과 끈기라고 그러잖아요. 우직하게 계속 마늘 먹고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다이어트의 고통 너무 힘들고 한데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유전자의 변형 막 이렇게 돼갖고 막 여자가 된 거야. 이렇게 머리도 나고 해가지고 여자가 됐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웅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웅녀가 짝을 주세요,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환인이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여기 웅녀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 사랑의 결실로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단군 왕검을 보면 이 단군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단군이라고 그러고, 이 왕검이라는 거는 정치적 군장, 무리의 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을 왕검이라고 불러요. 단군 왕검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이렇게 한 2000년 동안 계속됐겠죠. 그래서 단군 왕검을 봤을 때 오늘날은 대통령이 정치만 담당하지만 그때는 대통령이 제사까지 함께 주관했구나, 재정 일치사회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이 우리 페이지 21페이지에 제가 그 일련의 삼국유사에서 나온 내용을 실어놨거든요. 요거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단군과 관련된 기록은 어디에 나옵니까? 뭐 여러 책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요 책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고려시대 우리가 원나라한테 간섭을 받고 있을 때 충렬왕 때거든요. 그때 일현이란 스님이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을 쓰시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중국의 책에는 나왔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단군의 존재를 기록한 것이 일현이다. 삼국유사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동시대에 이승유라는 사람이 색깔 넣어야죠. 제왕운기라는 책을 통해서 또 단군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초 기록이니까요. 삼국유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단군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발전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군 조선이 만들어지고 1대, 2대, 3대, 4대 단군하면서 점점 고조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전의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 당시에 그 정치 제도가 체계화된 거죠. 일단 단군은 무리의 짱이거든요. 무리의 짱, 군장이었는데 이 군장이란 이름이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국식 명칭을 따서 기록에 따르면 부왕이라는 사람이 아들 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왕이라는 명칭을 쓸 정도로 권력자 힘이 막강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중앙 정치 체계를 보면 무슨 상, 무슨 대부, 무슨 장군 이런 중앙 관직의 명칭이 전해져 내려오는 걸 보면 행정 체계가 잡혀갔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 중국에서 잘 나가는 나라 중에 연나라라고 있었는데 여기는 중국의 연나라와 대등할 정도로 강성했던 나라가 우리 고조선이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이 발전을 하는데 이 고조선이 언제 망하냐면 이제 BC 108년에 망해요. 예수님 태어나기 108년 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00년 된 나라예요, 고조선이. 근데 이제 망하기 한 10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위만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자, 위만조선은 무엇인고?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대략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중국이 이제 진나라였는데 그 시황제 있잖아요.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였습니다. 대략 이쯤에 우리 고조선이 있었는데 막 혼란한 시기에는 난민이 발생하죠. 유럽도 난민이 많잖아. 그래서 여기는 난민이 평화로운 나라를 찾아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조선으로 온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난민들을 몰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위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 고조선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기는 준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준왕은 인도적 차원에서 위만을 받아준 거죠. 야, 위만아,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널 받아줄게. 그리고 여기는 위만이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 동이족이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만이 우리나라로 망명할 때 상투를 조선인의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그리고 좀 이따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도 국호를 계속 조선이라고 유지한 점. 그리고 토착 세력 중에 난민 말고 토착 세력 중에 계속 어떤 관리들을 뽑았다는 점을 들었을 때 위만이 우리 조선 사람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 그림 나오네요. 국호를 그대로 조선이라 하겠소. 우리 그대로 쓸 거지. 조선옷, 위만 뭐 이렇게 그림으로도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준왕은 위만을 보고 너 그러면 박사라는 벼슬을 줄 테니 여기는 변방에 가서 우리 고조선을 지키는 방비하는 일을 하거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위만이 방비하지 않고 위만이 들어올 때 훨씬 더 발전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전에 우리 고조선도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위만이 가지고 들어온 철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위만이 반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조선의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나라를 만들었으니 이게 위만조선이에요. 그럼 여기는 준왕은 죽었느냐? 죽은 게 아니라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서 여기 있는 마한의 왕이 되었다. 한의 왕이 되었다.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럼 단군의 DNA를 가진 사람은 남쪽으로 쫓겨 내려왔고 새로운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100여 년 동안 지배를 하거든요. 그와 그의 후손들이 이 100여 년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만 조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나라의 국호가 조선입니다. 조선인데 어떤 사람은 이성계의 조선과
차별을 두려고 오래될 꽃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쓸 때 여기는 위만조선과 그 이전에 단군의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위만조선, 위만조선보다 오래된 고조선 이렇게 나누다 보니 고조선, 위만조선 이런 말이 처음 생긴 거예요. 이런 건 상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위만조선의 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위만조선도 꽤 강성했어요. 위만조선의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철기 문명을 처음 수용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어디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철기의 수용은 그 전부터 돼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수용했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만조선은요, 이 남쪽에 보면 뭐 예라는 나라도 있고 또 뭐 있냐, 진 뭐 이런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국의 한나라와 진나라, 예 진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로부터 물건을 싸게 사서 여기는 진나라에 비싸게 팔고, 여기는 진나라로부터 물건을 사서 한나라에 비싸게 팔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이익을 많이 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나라 짜증 날 거 아니야. 그 고조선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여기는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한 1년여간 잘 버티고 했는데 결국은 내분이 벌어집니다. 고조선 내 내분이 벌어지면서 어딘지 위치를 모르는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고 결국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우거왕 때 한나라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나라와 대등하던 고조선이 결국 항해 침공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나라가 침공하고 나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그럼 여기는 조선이 있던 이 지역을 누가 다스렸을까? 여기는 중국인들이 다스리는데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직접 다스리기가 뭐 했는지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식민지 삼아서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낭랑, 임둔, 진번, 현도. 위치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조선을 다스렸던 4개의 지역글에서 한사군 설치라고 그래요. 이 한사군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식민지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사군이 설치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풍속이 각박해졌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독립운동도 벌어졌을 때고 또 한사군 중국은 어떤 무력으로 그거를 진압하려고 그러겠죠. 이러다 보니까 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8개밖에 없던 고조선이 무려 60개로 늘어나는 60조법이 생겨났다. 여기까지가 고조선의 어떤 발전과 멸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고조선의 8조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조법을 볼게요. 고조선의 8조법은 전해져 내려오는 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자, 따라해 볼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자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생명을 상당히 소중히 여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따라해 볼게요. 도둑질한 자는 요거부터 갈게요. 자,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가만있어. 우리가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폭행 사고가 됩니다. 그럼 누굴 때리면은 아무래도 뭐 형사 사건이지만 뭘 보면 조금 형량이 낮아져요. 합의를 보면 되지. 합의금을 전달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곡물로 배상을 해? 이 얘기는 평상시에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얘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따라해 볼게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면책을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게 이제 3번째 8조법이에요. 그럼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는다는 건 2가지가 할 수 있죠. 어떤 일반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국가적 의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노비라는 건 뭐예요? 계급이 있었구나. 하나 더, 50만 전 뭐도 유통됐다? 화폐도 있었네. 이런 거를 이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제 전해지는 고조선의 8조법이 되겠습니다. 8조법 중에 3가지가 오늘날 전해져 내려와요. 그리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해야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도 괜히 노비로 같이 삼을 것 같죠? 그럼 틀린 거예요. 그건 부여해법이고 고조선은 살인자는 사형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도둑질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이렇게 출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둑질한 사람 뭐 벌금형으로 이렇게 해도 왠지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상해를 입힌 자 곡물 배상, 도둑질한 자 노비. 면하려면 50만 전. 있는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역범위 볼게요. 이 영역범위는 제가 좀 지도 수업을 좀 해야 되는데 첫 시간이라 간단히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자주 나오는 게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백두산에서 비가 내려서 이렇게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게 따라해보죠. 압록강.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걸 묻진 않아. 상식이죠. 그러니까 관통사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상식으로. 백두산에서 이렇게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걸 무슨 만강? 두만강. 두만강.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만주라고 그래. 만주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가 북간도고요. 연변. 여기가 서간도예요. 서간도. 그러니까 만주 안에 간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흐르는 게 요하라는 강이거든. 그럼 요하의 동쪽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요동. 반만섬이니까 반도. 여기는 요서. 이게 이제 산둥반도. 이렇게 흐르는 강이 황하, 누렁강. 막 사막에서 모래 쓸어 내려오죠. 그래갖고 모래가 쌓여서 여기가 황해된 거 아니에요. 수심도 낮고. 50m밖에 안 돼요, 이거 수심이. 더 밑에지만 한 이쯤 그릴게요. 이쯤 그리면 이게 뭐예요? 양자강. 중국집 이름 많죠, 양자강. 양자강이고 요쯤에 상해가 있죠. 실제 지도는 이 상해가 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그냥 편의상 이 위쪽에 이 밑에는 칠판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죠. 근데 고조선의 영역 범위는 요동과 요서를 합한 지역을 요령이라고 하는데 요 요령 지방을 포함해서 만주 지방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기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 강화도까지가 고조선의 영역 범위가 돼요. 오늘날의 국경선하고는 달라요. 오늘날의 국경선은 뭐 철책이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경선이 아니라 영역을 미친 범위고 고조선 이 범위 안에도 여러 부족과 나라들이 존재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영역 범위지 이게 국경은 아니다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럼 어쨌든 여기는 고조선의 영역 범위가 되는 지역은 뭐가 출토돼야 영역 범위로 인정해 줍니까? 첫 번째 비파형 동검과 두 번째 손잡이가 있으면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여기 있는 탁자식 고인돌이 동시에 출토되는 지역만을 고조선의 영역 범위로 인정한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고조선 관련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3분 시간 드릴 테니까 고조선 완벽하게 마무리하시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청동기를 바탕으로 시작해서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수용한 철기시대까지 갔던 고조선, 군장국가로 출발해서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고조선, 이 고조선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까? 28페이지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보이는 사회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상처를 입힌 자는 이거 어느 나라의 무슨 법이에요? 고조선의 8조법인 거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 고조선 사회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볼게요. 성리학적 유교윤리를 중시했다.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가 되죠. 여러분들 이 성리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유학의 창시자가 공자예요. 이 공자님은 당신께서 이제 사시던 그 시대가 너무나 혼란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본래는 선한 존재인데 뭐 세상에 물들어서 타락한 거야. 인과 예를 통해서 인과 의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 라는 어떤 인격 수양의 학문을 만드신 분이 공자고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맹자예요. 이걸 유가 혹은 유학이라는 학문이라고 불러. 근데 이것이 후세에 전해지면서 거의 종교화되죠. 그래서 유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유교라는 거는 나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학문이다 보니 뭐 인간의 인격 수양 외의 것은 다루질 않았죠. 사후세계, 영혼, 우주의지 이런 건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흐르다가 우리나라 고려시대쯤에 중국의 송나라라고 있었거든요. 중국 송나라에 주자, 즉 주희라는 사람이 주선생이 유학의 한 갈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학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만 새로운 형태의 유학이죠. 그게 바로 성리학이에요.
이 성리학은 뭐냐면 우주 천지간 만물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그 전에 공자나 맹자가 다루지 않았던 심오한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졌던 그런 학문이거든.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고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반화된 게 조선시대죠. 그러니까 고조선이 있었던 시대는 주희가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게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볼게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했으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거고,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으니까 재산을 중시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곡물배상이랄지 건국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권력과 경제력에 차이가 있었다. 뭐 계급, 노비 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 문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고조선 다음 시대를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후의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의 나라 중에 이제 부여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고조선 다음으로 부여가 생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만주벌판에 생긴 나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동이족이 사는 가운데 가장 넓은 땅, 평야가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부여 사람 중에 주몽이라는 사람이 부여를 뛰쳐나와요. 뛰쳐나와서 압록강 근처에 만든 나라가 고구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 해도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나라를 쳐들어가서 음식을 뺏어오는 강한 남자들, 마치 그리스로 따지면 이제 스파르타에 해당하는 군사강국이 탄생을 하죠. 이것이 고구려고요. 그리고 고구려한테 맨날 시달리다 망해버린 옥저, 옥저보단 덜했지만 결국 시달리다 망해버린 동해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전라도의 마한, 경상도의 진안, 그리고 가운데 변한이 있어서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삼한시대라고도 불러요. 자, 근데 이 시대를 교과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칠국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한이 54개 소국의 연합체예요. 변한 12개, 진한 12개, 이것만 70개가 넘어요. 나라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나라의 성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정해져 있는 게 당시의 기록은 전 세계에 오직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삼국지 위서동이전. 당시 중국인이 쓴 기록에만 이 시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뭐 시험에 나올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그 표가 삼국지 위서동이전을 완벽하게 압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만 알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자, 그럼 표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 저는 이렇게 좀 써볼게요. 부여를 여기다 써보고 부여의 정치는 어땠고, 또 뭐 경제는 어땠으며, 뭐 제천 행사는 어땠고, 뭐 풍습은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여 들어가기 전에 이 위치를 좀 보세요. 만주죠. 되게 추워요, 여기. 한겨울에 1월 달에 제주도가 영상일 때 여기는 여기 있는 이 개마고원이 영하 20도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더 내려가겠지. 영하 25도 봅시다. 체감온도 마이너스 40도예요. 여기 죽어요, 여기. 진짜 추운 곳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도 밭농사 위주일 테고, 벼농사는 따뜻해야 되거든.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가을이 돼봐야 별로 수확되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땡스기빙 데이, 추석, 이 추수감사절이 10월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언제냐면 12월이었습니다. 12월 제천 행사가 12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사냥대회가 열립니다. 한겨울이니까 눈이 많이 내려있고 눈에 짐승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겠죠. 그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면 짐승이 눈밭에서 버둥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걸 활로 쏘아서 잡아먹습니다. 가장 먹을 것이 풍부했던 시절이 바로 12월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농사만 짓고는 못 사니까 반은 농사 짓고 나머지 반은 목축으로 살았던, 짐승을 굉장히 중시 여겼던 사람들이 부여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치적으로는 자 따라해보죠. 오부족. 목소리가 작아요. 오부족. 연맹체. 그렇죠. 맨 뒤에 있는 친구도 따라해야죠. 그래요. 저는 놓치지 않고 갑니다. 오부족 연맹체. 이 오부족 연맹체라는 건 뭐냐면 당시 이렇게 부족들이 있었는데 서로 원활하게 교역도 해야 되고 더 큰 세력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라이언스 연맹을 맺고 있었단 말이죠. 이 중에 가장 큰 부족의 짱을 왕이라고 이름 붙여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왕권이 그닥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대표성 정도만 있었어요. 그래서 각기 각 지역의 족장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렸는데 짐승을 중시하다 보니 마가랄지 우가, 그러니까 말, 소, 개, 저팔계, 돼지 이런 이름을 딴 족장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 중앙 수도에서 그 지역으로 가는 4개의 길을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따라해보죠. 사출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출도. 그래서 사출도 나오고 오부족 연맹체 마가우가 국어가 나오면 이건 부여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특산물은 뭐가 있냐면요.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만주벌판은 말이랄지 옥 아시죠? 옥. 옥불가마 사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주옥, 짐승가죽, 모피 이런 것들이 유명했던 게 부여가 돼요. 자, 그리고 풍습을 보면 한 번 잘못한 사람은 12배로 되갚는 일책 12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훔쳤대. 그럼 1200만 원을 물어줘야 돼요. 오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형님이 죽으면 그 형님의 형수를 내가 취하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는 부여에 설씨 5형제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는데 뭐 첫째 형 이제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이제 한 명이 있고 이 둘째는 워낙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막 부인이 되게 많아요. 3명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도 이제 부인 1명이고 넷째는 이제 갑순이하고 결혼을 할 예정이에요. 그 이제 다섯째는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근데 첫째 형이 말을 타다 꽥 하고 죽었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럼 이 형수가 수절을 하거나 다른 집에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 시집을 와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인이 이제 4명이 됩니다. 그럼 둘째는 여자 좋아하잖아요. 형 죽은 거 아랑곳하지 않고 흥분해서 좋아하다가 심장마비로 즉살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4명이 그 밑으로 오겠죠. 근데 5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니네 엄마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아버님 엄마가 5명이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5명이 갖고 갑순이까지 6명이야. 근데 이 넷째는 정말 한 사람만을 사랑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 실업으로 떠나버렸다고. 그래갖고 여기는 6명이 다섯째한테 시집 오는 거예요. 다섯째 올해 3살이거든요. 3살. 이게 바로 형사 취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여기는 부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풍속이 있었을까? 이 당시는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도 못했고 땅이 있으나 조선시대처럼 비옥하지도 않았어요. 왜? 비료 주는 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럼 부잣집과 가난한 집을 나누는 기준은 노동력의 많고 적음이에요. 결국 여기는 여성의 수는 그 집안의 어떤 재산의 규모거든. 형이 죽었다고 이 재산을 내가 다른 집에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형수를 취하는 형사취수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왕이 죽으면 비록 왕이 그렇게 크게 힘은 없지만 이 왕이 왜 힘이 없냐면요. 보세요. 왕이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땅을 다스리는 족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연재해가 나거나 가뭄이 들면 여기는 왕을 탄핵하거나 죽여라라는 회의를 마가우가 구가 저가가 했었대요. 부여는 왕권이 강하지 못했어요. 비록 왕권은 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왕이 돌아가시면 왕을 모시던 여러 뭐라 그래야 되나 시녀, 환관 이런 사람들을 내시 이런 사람들을 같이 그냥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는 순장의 풍속이 있었던 게 여기는 부여가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신라나 가야도 순장의 풍속이 나오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나오는 나라들 중에 순장의 풍속 그러면 부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여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고구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부여 사람 주몽이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러다 보니 부여와 비슷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구려 역시 5부족이 연맹해 있는 5부족 연맹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초기 고구려도 왕권이 그닥 강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워낙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나라 옥저를 침략하거나 세상 말로 삥을 뜯어오는 약탈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에서 그 세금을 걷어오는 관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자라고 불렀는데 여기는 옥저의 땅을 사자로 삼아서 옥저 사람들은 가을만 되면 물고기나 곡식을 천리길을 이구지구 가서 고구려한테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팬팬히 놀면서도 부경이라는 이름의 창고가 그득히 찼었대요. 이게 당시 고구려의 모습입니다. 자, 제천 행사는요, 10월 달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시가 같은 가을에 나라 동쪽에 큰 굴이라는 이 국동 대열에서 불을 나눠주는 의식을 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그리고 풍습을 보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 주몽이거든요. 주몽. 그리고 이거는 여기 제천에 써야겠구나. 주몽이고, 그리고 주몽의 엄마가 유화 부인이에요. 그래서 유화 부인한테 제사를 지내기도 했던 요것이 이제 고구려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온 나라다 보니까 부여의 풍습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일책시비법과 형사취수가 똑같이 있었던 게 고구려예요. 그런데 고구려만 있었던 독특한 풍습이 뭐냐? 바로 서옥제라는 풍습이에요. 당시 고구려는 이제 자유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 남자가 여자한테 반했어요. 그러면 용기 있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오 솔레미오. 그러면 창문이 열리면서 그 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여보, 저 자식 어떡할까요? 어깨도 떡 벌어지고 늠름해 보이니 우리 사위 삼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얘를 갖다 사위로 삼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지금처럼 무슨 혼수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고구려는 남자한테 돼지고기하고 술 한 병이면 딸을 줬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받으면 딸을 팔았다고 생각해서 부끄럽게 여겼대요. 너무 쿨하다. so 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쁘게 키운 딸을 그냥 주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 인마 그냥은 안 돼. 일로 와봐. 그러면서 옆에다 작은 집을 만들어. 사위서자에 가우곡자를 써서 이게 사위의 집 서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위 서욱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사위하고 딸이 같이 지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집에 살면서 나무도 해오고 물도 기르고 집도 수리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재산은 뭐라고? 노동력 제공이라고.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아이가 나면 그래 최근 몇 년 동안 고생했다. 나무도 많이 해오고 이제 데려가라. 그래서 아이와 부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러니까 약간 오늘날로 따지면 대릴사위제 비슷한 것이 여기는 고구려의 서옥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옥저하고 동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함경도의 옥저 그리고 오늘날 강원도의 동해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옥저하고 동해는요 고구려의 시달림을 받아서 그런지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왕 자체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뭐예요? 군장국가라고 해서 읍군 혹은 삼로라는 이름의 그냥 무리의 짱,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한 무리의 지도자 정도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자, 경제를 보면 여기가 함흥평야가 있거든요. 오곡백과 풍성하고 바다도 가까우니까 오곡과 5가지 곡식과 물고기와 소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문제는 가을만 되면 고구려 어디다 갖다 바쳐요? 여기는 부경에다가 천리길을 이구지구 가서 바쳤잖아요.
그 목조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땡스 기빙데이 할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겠지. 그래서 제천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제천 행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에 제천 행사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짜증나지. 올해도 삥 뜯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거 하기 싫죠. 자, 그리고 이제 풍습을 보면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이 민며느리제라는 건 뭐냐면 민며느리 그렇다고 뭐 이렇게 머리가 무슨 이렇게 이렇게 대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 여자애는 머리에 장식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 그거 몰라요? 그 조선시대 여자들 가채라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어여머리하고 막 삥 꽂고 그 유럽에도 막 마리 앙뚜아네트 보면 막 이렇게 머리 올린 머리하고 과일도 달고 보석도 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여자들은 사치를 머리로 주로 했다고. 근데 애기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민며느리 아무 장식도 머리에 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시집 보낸다. 이게 민며느리제예요. 딸 가진 집에선 한 8살 정도 되면 아들 가진 집에 여자를 보냅니다. 그럼 얘가 몇 년 동안 설거지도 하고 뭐 취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보고 일 좀 잘한다. 얘가 노동력 어떤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싶으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하고 합방을 시키거든요. 그 합방을 시킬 때 이제 딸의 집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매매혼이지 매매혼. 이게 바로 옥저의 민며느리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옛날 표현으로 뼈의 장사를 지낸다 그래서 골장제. 지금 바뀐 교과서 표현으로서는 가족 공동묘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 국사도요 용어가 계속 바뀝니다. 한자가 이제 한글화되는 추세인데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배울 중원고구려비는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충주고구려비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땐 골장제로 배웠을 텐데 지금은 가족 공동묘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조금 옛날 그런 그 어떤 지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골장제로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적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골장제라는 건 뭐냐면 이 옥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완전히 파묻는 게 아니라 살짝 흙으로 묻어놔요. 그럼 살이 다 썩지. 그럼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를 갖다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목곽에다가 나무관에다가 이 뼈를 갖다 이렇게 옮겨 담는 거예요. 근데 이 목곽에는 조상들의 뼈가 차곡차곡 담겨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쫙 아버지까지 이제 담긴 거예요. 그럼 여기는 뼈관에다가 솥 담아놓고 쌀을 수북에 담아놔요. 살아서는 많이 못 드셨는데 저승에 가서 쌀 많이 드세요. 내세 사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뼈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골에다가 뼈에다가 장례를 지낸다. 골장제가 되는 거고 온 가족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가족 공동묘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옥저입니다. 자, 이번엔 동해를 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강원도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원도가 동해가 됩니다. 오늘날. 자, 동해 역시 왕 없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가면 우리 뭐 먹어야 돼요? 회 유명한 해산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산물이 유명하고 경제적으로 단궁이라는 이름의 활이 유명해요. 활, 푹푹 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 옷 있잖아요. 배옷, 배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만주벌판을 달리는 말은 다리가 길겠지. 이게 딱딱딱딱 하면 이거 백마탄 왕자 그게 이제 만주벌판에 달리는 말이고 강원도는 온통 다 산이기 때문에 그런 다리가 긴 말은 산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선 다리가 짧아야 유리합니다. 다리 짧은 말이 막 이러면서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랑말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 조랑말을 뭐라고 불렀냐면 키 작은 손 뻗으면 딸 수 있는 과일나무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말이다. 귀엽잖아요, 말 그죠? 그래서 과일나무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래서 과하마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동해의 특산물. 제천 행사는요 10월 달에 하늘에다 대고 춤을 췄대요. 하늘에다 대고 춤을 췄대요. 이게 무천입니다. 그리고 꽤 중요한 게 뭐냐면 풍습인데 자 따라해 볼까요? 책화. 요거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책화가 뭐냐면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다른 마을에 놀러 가면 침범했다 해서 공물을 배상해야 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우리 촬영 장소가 강남역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있을까? 여기는 신논현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겠다고 여기는 강남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 난리를 칩니다. 야, 감히 어디 논현 것들이 신성한 강남을 넘어와? 내나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논현 분들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고, 강남에서 넘어가면 이제 신논현에서 야, 이거 어디 강남 것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되게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다 이렇게 폐쇄적인 가족 단위라고 생각한 것 같아,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시족사회적 전통이 강한 폐쇄적인 풍습을 갖고 있었으니 이것이 책화고, 자기들끼리 결혼도 안 해요. 같은 시족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조계혼까지가 유명했던 게 여기는 동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만을 볼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맨 뒤에 앉아 계신 여학생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살고 싶은 나라, 그냥 아무 나라나 찍으세요. 괜찮아요. 뭐 아무나. 네. 표정이 저하고 말 섞기 싫다 뭐 이런 표정이에요. 너 수업이나 해라 뭐 이런 표정. 혹시 우리 남자분은? 이유가? 왜? 풍요. 어떻게 제가 원하는 답을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뭐 어떤 남자분들 주로 고구려 가서 살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맛이 갑니다 여기. 가면은 좀 그렇고 여기가 좋아요. 왜냐면 자, 기후가 따뜻해요. 날씨가 좋잖아요. 비 많이 내리죠. 태풍도 오다 소멸되면 여기서 비 뿌리고 장마전선도 여기서부터 오니까. 자, 금강 흐르죠. 호남평야, 나주평야, 오늘날 충청도, 전라도, 곡창지대가 많이 해요. 가장 한반도에서 살기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라가 54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으로 좋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합쳐서 사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기 있는 부여도 왕이 있고 고구려도 왕이 있잖아요. 여기는 사만도 왕이 있었어요. 사만도 왕이 있었는데 여기는 사만의 왕은 마한의 54개국 중에 목지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왕이 나왔었대. 근데 여기는 사만의 특징은요. 정치적으로, 자, 따라해 볼게요. 재정, 분리. 고조선 재정일치인데 여긴 재정 분리네. 맞습니다. 당시 사만은 제사는 천군이라는 사람이 담당을 하고요. 여기는 정치는 왕과 군장들이 담당을 했대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부여고구려 옥조동에는 뭐예요? 모르죠. 기록에 없으니까.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정일치 그러면 고조선, 재정분리 그러면 사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당시 사만의 천군은 오늘날 목사님, 스님, 신부님 같은 분이시고요. 신성지역이 있습니다. 이 신성지역을 소도라고 부르는데 이 신성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는 십자가도 절에 있는 만자 표시도 아닌 솥대라는 나무예요. 긴 나무를 꽂아놓고 청동방울하고 북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여기가 소도라는 특징이고 여기서 농사를 기원하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계속 지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왜 그 옛날 그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 막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에 숨고 그러면 못 들어갔잖아요. 공권력이. 물론 들어간 적도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전에 있었다. 전에 있었다. 뭐 그런 뜻인데. 근데 보통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죄 지은 자가 저기 숨으면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신성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 왕이 어디서 나왔다? 목지국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군장은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대군장, 큰 지역의 군장을 신지, 견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작은 지역의 군장을 읍차, 부레라고 부르는데 요거 한번 기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지, 견지, 읍차, 부레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분리 사회였고요. 경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먹을 게 많으니까 하느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Very, very 감사. Thank you very much 해야 돼요. Very much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천 행사를 2번 지낸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5월 달에 씨 뿌리고 나서 수린날, 그리고 10월 달에 추수감사의 의미로 계절제를 지냈고요. 요게 이제 조선시대 가잖아요. 그럼 수린날이 5월 뭐가 될까요? 5월 단오 풍경이 되고, 그리고 계절제는 10월 추석이 되는 거죠.
살 열나치죠. 추석 때 우리 여성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죠. 아, 추석만 되면 얼굴이 송편돼 막 이러면서 저도 많이 막 송편되고 하는데 한가위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막 송편도 먹고 싶고 그러네요. 만두도 먹고 싶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천 행사를 제천 행사가 여기 갔어야 되네. 자, 그럼 이제 경제를 볼게요. 이 경제를 보면 경제는 이제 벼농사가 잘 되지. 비 많이 오고 따뜻하니까요. 벼농사가 잘 되고 이 벼농사 무조건 물이 많아야 되니까 비 올 때 담아두자. 저수지도 지금도 이 당시에 만들어 놓은 저수지를 쓸 정도니까 저수지도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뭐 풍습은 뭐 특별한 풍습은 따로 다룰 게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봤고 조금 심한데 이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기출에 나온 적은 없는데 조금 심화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그 사만의 풍습은 없고요. 이거는 혹시나 해서 해드리는 건데 죽음묘라고 있습니다. 이게 배수로가 있는 무덤이에요. 죽음묘 터가 있고요.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토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터가 발견이 됐어요. 나온 적은 없어.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리해드리는 죽음묘와 토실 이 정도고 역시 나온 적은 없지만 만약에 사진이 나온다면 여기는 동해 관련해서 이건 필수는 아니고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인데 여기는 동해 같은 경우는 여자형 집터랄지 이런 철자 모양의 집터 사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동해의 집터가 됩니다. 나온 적 없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필기해 드린 내용 이 정도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잘 받고 3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3분 복습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찍어요. 이거 지워봐요. 네, 찍어요. 원문 사료를 말씀드릴 테니까 찍으세요. 중국인이 바라본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이족이 사는 그 땅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이고요. 12월에 제천 행사를 지냅니다. 어떤 나라? 부여가 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요, 이 산골짜기에 살아서 농사짓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그렇죠, 고구려죠. 성미가 사납고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국 사람이 고구려 사람 별로 안 좋아했나 봐. 왜냐하면 근데 노략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노략질이요. 자, 민첩성, 순발력, 판단력, 지구력, 이 종합예술이거든요. 용맹스럽고 굉장히 남자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미가 사납고 급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민며느리제라는 왕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민며느리제라는 풍속과 골장제라는 풍속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옥저학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써 있어. 이 한글이야. 자, 다시 갈게요. 특산물로는 과하마, 단궁 그리고 배 등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죠? 동해가 됩니다. 지금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늘의 제천 행사를 2번 해요. 2번. 그렇죠. 사만이 되고 그리고 재정 일지 고조선 재정 분리 사만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 기록에 해당하는 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냥 이거예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화가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면서 골짜기물을 식수로 마신대요. 좋은 밭이 어디서 다 산인데 힘들어 일궈도 배를 채우긴 부족하죠. 병풍 막 흉악하고 노략질하기를 좋아해요. 그럼 중국인이 본 어떤 나라예요? 고구려가 됩니다. 책화는 어떤 나라일까요? 방금 배운 책화. 저 써 있거든요 지금 칠판에. 컨닝해도 좋아요. 동해입니다. 동해. 자, 선사시대와는 사뭇 다른 반응들입니다. 네. 빗살무토기 때는 정말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드높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는데 불과 고조선을 지나서 여러 나라의 성장만 와도 지금 굉장히 순백의 아주 굉장히 퓨어한 모습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서옥제 대릴 사이즈 어떤 나라? 서옥제라 읽고 고구려라 쓴다.
옥저라고 하신 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복습이 있잖아요. 지금 웃기려고 하신 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 뭘 죄송해요. 저는 베트남을 못해요. 그리고 귀하께서는 저보다는 국사 공부를 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저는 베트남어 1도 몰라요. 아는 게 쌀국수예요. 제가 뭘 알겠? 나시고랭 뭐 이런 음식 정도만 알지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막 던지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좋진 않지만 막 던지세요. 사출도 어떤 나라더라? 부여 잘하시네. 나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잘했어요. 4만. 정답 2번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고대 국가와 그 풍속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도는 고구려가 아니라 소도. 신성적 여기 있네. 소도. 사만이잖아요. 사만. 그죠? 사만. 옥저가 대릴사유제가 아니고 옥저는 민며느리제고 고구려가 대릴사유제, 서옥제잖아요. 그죠? 동맹이 어느 나라의 풍속이더라 이게? 고구려의 제천 행사였잖아요. 그죠? 6분 복습 가야 되나요? 6분 복습? 자, 부여의 12월에 영고. 그렇죠. 네, 정답 4번입니다. 네. 그래요. 자, 사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만 볼게요. 자, 민며느리제가 어떤 나라더라? 민며느리제? 옥저. 5월과 10월에 2번씩이나 제천 행사를 지냈어요. 왜? 먹을 게 많다 보니까. 마한에는 목지국의 지배자가 진의 왕, 그 지역의 왕으로 추대되었다. 맞죠? 마한에서는 54개 소국 중에 목지국에서만 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금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란 군장이 있었다. 이거는 옥저나 혹은 동해가 그렇지 부여, 고구려, 사만은 왕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사만도 왕이 있잖아요. 지금 재정분리 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 3번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았죠, 이제. 근데 뭘 또 알았어요? 복습 안 하면 이거 큰 코 다치겠구나라는 것도 동시에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배운 것도 헤매는데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시험이 10분 뒤에요. 우리 시험이 10분 뒤고 그리고 범위가 선사시대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예요. 만점은 따놓은 당상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은 10분 뒤가 아니고 범위는 더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방금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것처럼 만들어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복습, 2글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를 동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2002년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을 때 박지성, 안정환만 잘했어요. 히딩크도 잘했어요. 같이 잘한 거죠. 감독과 선수가 동시에 노력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의 합격의 그 순간 다 같이 그냥 히딩크의 세리머니를 날리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삼국시대 고구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